이건 한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영국 BBC 특파원이 22년 경력을 걸고 던진 한마디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중국이 6,000개의 사원을 부수고 수용소에 100만 명을 가두고 언어까지 말살한 그 땅, 위구르와 티베트의 청년들이 중국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어는 절대 안 씁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비웃었습니다. 지배당하는 민족 주제에 감히 중국어를 거부해? 그래서 뭘 쓰겠다는 거야? 영어? 러시아어? 대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를 팔고 가축을 팔고 가문의 마지막 재산을 걸어서 배우기로 선택한 언어. 그게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방해하는 자들을 체포하라.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조 달러로도 살 수 없었던 충성을 한국은 단돈 한 푼 쓰지 않고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중국이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다람살라의 유령이 있어. 새벽 4시 런던 자택 침대맡에서 울린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닐스 한센, 네팔 카트만두에 주재하는 프리랜서 기자로 히말라야 접경 지역 소수민족 취재로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입니다. 영국 BBC 방송 아시아 특파원이에요. 기자 생활 22년째, 미얀마 군부 쿠데타부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까지 웬만한 현장은 다 밟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총성이 울려도 녹음기를 끄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런 제가 닐스의 첫마디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유령이라니 무슨 소리야? 다람살라 티베트 난민촌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자가 있어. 60대쯤 돼 보여. 티베트 전통 옷을 입고 티베트어로 인사하고 수년째 그 동네에 녹아 살고 있거든. 모두가 그 여자를 티베트 이름 페마로 알아.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의 본명을 몰라. 여권도 안 보여주고 과거 이야기도 일절 안 해. 난민촌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페마 선생님이라고만 해.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닐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난민촌 전체가 중국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중국어로 말 걸면 아예 대답을 안 해. 대신 배우는 게 있는데 영어도 힌디어도 아니야. 그럼 뭔데? 한국어야. 저는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K-팝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방탄소년단에 빠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히말라야 산골이라고 예외가 아니니까요. 남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건 새로운 뉴스도 아니었고. 닐스, 그건 한류 현상이잖아. 굳이 새벽에 전화할 일이야? 이건 한류가 아니야, 제임스. 닐스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K-팝 팬클럽이 아니라 20대, 30대 가장들이 줄을 서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야크를 팔아서 학원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고 네팔 국경을 넘어서까지 등록하러 오는 청년도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를 의도적으로 안 쓴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맞아. 중국어로 말 걸면 아예 등을 돌려. 한국어 아니면 티베트어로만 응대하더라고. 그리고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심에 그 유령 같은 여자, 페마가 있어.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특정 언어를 거부하면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정체를 숨긴 교사까지. 이건 문화기사가 아니라 탐사기사 냄새가 났어요. 증거 있어? 닐스가 보내온 건 사진 4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람살라 난민촌 골목의 작은 서점. 진열대에 중국어 교재는 한 권도 없고 한국어 교재가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EPS 토픽 시험 준비서에는 품절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티베트 전통 옷 추파를 입은 소녀 대여섯 명이 한국어 교재를 들고 찍은 단체 사진. 배경에 오색 타르초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한 노인이 야크 한 마리를 끌고 좁은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 사진 아래 닐스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70대, 히말라야를 넘을 때 유일하게 끌고 온 야크 종축을 팔아서 손녀의 한국어 학원비를 마련하고 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노인의 등이 굽어 있었고 야크의 검은 털이 산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히말라야를 넘을 때도 포기하지 않은 야크라면 그건 단순한 가축이 아닐 겁니다. 그 야크가 이 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텐데.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난민촌 뒷마당으로 보이는 작은 교실. 흙벽에 한글 잠호표가 붙어 있었고 낡은 칠판에 한국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60대 여성. 티베트 전통 옷을 입고 은발을 단정하게 올린 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반쯤 가려져서 이목구비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한국어 글씨체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외국인이 따라 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의 필체였죠. 닐스, 이 여자 인터뷰 가능해? 접근이 쉽지 않아. 카메라를 보면 피하고 외부인이 교실에 오면 수업을 중단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야크파는 노인은? 그래서 전화한 거야. 직접 와서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네 번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흙벽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체불명의 여성. 티베트 사람이 왜 한국어를 가르칠까? 아니, 진짜 티베트 사람이긴 한 걸까? 한국어가 모국어급이라면 혹시 한국 사람인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티베트 이름을 쓰고, 왜 정체를 숨기고, 왜 하필 히말라야, 산자락 난민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야크를 팔아서까지 손녀에게 배우게 하려는 언어가 한국어라면 이건 한류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날 오전 저는 카트만두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22년 기자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취재가 될 줄은. 그리고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와 50년 전 독일로 떠난 한 여성의 이야기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될 줄은. 카트만두에서 다람살라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비행기로 인도 델리까지 간 뒤 거기서 다시 야간 버스를 타고 12시간.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히말라야 봉우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해발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얇아지고 귓속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가 망명 정부를 세운 곳, 전 세계 티베트 난민들의 정신적 수도. 이름은 수없이 들어봤지만 직접 밟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순간 저를 맞은 건 오색 타르초 깃발이었습니다. 산바람에 펄럭이는 기도 깃발이 건물과 건물 사이, 전봇대와 나무 사이를 거미줄처럼 잇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오가고 마니차를 돌리는 노인들이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버터차, 냄새가 뒤섞인 공기. 닐스가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에 턱수염을 기른 40대 덴마크 남자. 악수를 하자마자 말했어요. 호텔에 짐부터 놓고 바로 가자. 보여줄 게 많아. 닐스를 따라 난민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메인 도로에서 골목 하나를 꺾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비빔밥, 한글 간판이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티베트어 간판보다 많았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한국 식당, 한국 식료품점, 한국어 학원 간판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가게는 간판 자체를 한글로만 써놨어요. 마치 서울 어딘가의 뒷골목을 걷는 착각이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어요. 중국어 간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람살라는 인도 북부 산악 도시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중국산 물건이 넘쳐나는 지역이고 실제로 메인 도로 쪽에는 중국산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민촌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중국어 흔적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일부러 지운 거야? 직접 확인해봐. 닐스가 사진으로 보내줬던 바로 그 서점으로 갔습니다. 직접 보니 사진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입구부터 한국어 교재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EPS 토픽 시험 준비서, 한국어 회화 교본, 한국어 문법책, 품절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다음 입고 미정이라는 손글씨 안내문도 보였어요. 중국어 교재는 어디 있나요? 제가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티베트 남성이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쪽 구석에 있긴 한데 먼지만 쌓여요. 아무도 안 삽니다. 왜요? 중국이 바로 위쪽인데. 서점 주인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국인 기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 동네에서 중국어는 조심하세요. 특히 티베트 사람들 앞에서는요. 왜요? 중국어를 쓰면 표정이 변합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요. 서점 주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목소리를 낮추는 방식, 주변을 살피는 눈빛, 22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며 수없이 봐왔던 그 반응이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섞인 얼굴. 이건 단순히 중국어가 인기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국어는 특정한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인 거예요. 서점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두 블록 안에 3곳이나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학원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등록 대기 줄이었죠. 줄에 선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티베트 전통 모자를 쓴 청년도 있었고 승복 위에 패딩을 걸친 젊은 남자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러 오셨어요? 제가 줄 맨 뒤에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4개월째 대기 중이에요. 4개월이요? 다른 학원도 있잖아요. 다 찼어요.
다람살라 전체가요.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네팔 국경 쪽에서 왔어요. 여기 학원에 자리가 있다는 얘기 듣고 버스 타고 이틀 걸려서 왔죠. 이틀이나요? 왜 굳이 한국어를?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공장에 끌려가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같은 노동이라도 대우가 달라요.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선 티베트인이라고 하면 감시 대상이에요. 한국에선 그냥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수첩에 쉬지 않고 적었습니다. 경제적 동기. 그건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조에는 경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말할 때 굳어지는 표정. 한국을 말할 때 풀어지는 눈매. 이건 단순한 취업 선호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어요. 학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40대 티베트 여성으로 본인도 한국에서 4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원장님, 수강생 중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중국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기 아이를 빼앗아 간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자기 아이를 빼앗아 간 나라의 말. 그러니까 이건 언어 선택이 아니라 저항인 거예요. 조용하고 합법적이고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형태의 저항. 일스가 말한 이건 한류가 아니야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점 주인이 표정을 굳혔던 이유. 중국어 교재에 먼지가 쌓인 이유. 네팔에서 이틀 걸려 버스를 타고 오는 이유. 표면은 한류이고 취업이지만 그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층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어를 버림으로써 중국을 거부하고 있었고 한국어를 선택함으로써 중국 밖의 미래를 선언하고 있었어요. 학원을 나오면서 뒷마당 쪽을 슬쩍 봤습니다. 거기에 작은 교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흙벽에 한글 자모표가 붙어 있고 낡은 칠판 앞에서 은발의 여성이 소녀 대여섯 명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페마 선생이었어요. 일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외부인이 보이면 수업을 중단해. 나중에 접근할 방법을 찾자. 저는 발길을 돌렸지만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칠판에 적힌 한국어 문장이 눈에 밟혔어요. 글씨체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 현상의 진짜 뿌리를 만나려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난민촌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딘가, 중국이 점령한 티베트 고원.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지금껏 취재한 어떤 분쟁보다 잔인했습니다. 텐진 돌마의 아버지 다와 씨를 만난 건 난민촌 안쪽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였습니다. 일스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죠. 40대 후반의 마른 남자였어요. 볼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 오래된 동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히말라야를 넘을 때 생긴 거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버터차를 한 잔 내밀며 다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라싸 인근 해발 5,000m 고원 마을에 살았습니다. 좋은 곳이었나요? 다와 씨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천국이었죠. 그가 말한 천국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약 200마리가 풀을 뜯고 아침이면 사원 지붕에서 버터 등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티베트어로 학교에 다녔고 명절이면 마을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아서 밤에 은하수가 손에 잡힐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다와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 빼마 양첸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한 바뀌었다는 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티베트어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대신 중국어로만 수업하는 기숙학교가 세워졌어요. 기숙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분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강제로 버스에 태워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로 보내졌어요. 부모가 거부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조카가 7살 때 끌려갔어요. 버스에 태우는데 그 애가 창문에 매달려서 아마 하고 울부짖었어요. 엄마라는 뜻입니다. 형수가 버스를 쫓아갔지만 군인이 막았어요. 그 뒤로 6개월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22년간 기자를 해왔지만 아이를 부모에게서 뜯어놓는 이야기는 몇 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티베트 전역에서 6,000곳이 넘는 사원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년 된 불상이 쇠망치로 깨졌고 경전이 불태워졌어요. 승려들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달라이 라마 사진을 집에 걸어두기만 해도 체포 사유가 됐어요. 빼마 양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이 승려였어요. 외국 기자에게 티베트 상황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식이 완전히 끊겼어요. 다와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분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펜을 멈춰야 했습니다. 분신. 160명이 넘는 티베트인들이 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승려, 학생, 목축업자, 어머니. 불길 속에서 보드갈로라고 외쳤어요. 티베트의 자유를이라는 뜻입니다. 20대 승려가 사원 앞에서 불타면서 그 말을 외치는 영상을 릴스가 보여줬는데 저는 차마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22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해왔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도 봤고 폭격 현장에도 서봤어요. 하지만 스스로 불을 붙이는 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전부 막혔다는 뜻이니까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봉쇄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제 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닐스가 입수한 유출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숙학교 앞 버스 한 대가 서 있고 군인들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태우고 있었어요. 한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아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어요. 아이가 끌려가면서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20년 넘게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전쟁 다큐멘터리, 학살 증거 영상, 고문 기록 필름. 하지만 이 6초짜리 영상이 제가 본 것 중 가장 잔인했어요. 총알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아이를 엄마에게서 뜯어놓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신 건가요? 형이 잡혀간 다음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난다. 탈출은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약 200마리는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초원도, 사원도, 대대로 살아온 땅 전부를 버려야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몸에 지닌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로상 씨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야크 종축 창파를 끌고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야크만큼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창파. 로상 씨가 3대에 걸쳐 기른 야크 종축이었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자 자존심. 해발 5,000m 고원에서 가장 튼튼한 혈통으로 그 종축 하나에서 나온 새끼 야크들이 마을 절반의 생계를 책임졌어요. 창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이 가문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히말라야 야간 도보가 시작됐습니다. 밤에만 이동해야 했어요. 중국 국경 순찰대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첫째 밤, 해발 5,500m 고개를 넘었습니다. 영하 20도,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베었어요. 텐진이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텐진이 10살이었어요. 다와 씨가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창파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짐을 실었고 할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앞장섰습니다. 둘째 밤,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앞이 한 치도 안 보였습니다. 로상 씨가 창파의 목에 감긴 밧줄을 잡고 방향을 잡았어요. 야크는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찾는 동물이거든요. 창파가 아니었으면 그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셋째 밤, 네팔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로상 씨가 창파의 입에 천을 물렸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가족 전원이 숨을 죽이고 검문소 우회로를 찾아 기어갔습니다. 막내 카르마가 울음을 터뜨릴 뻔했는데 어머니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새벽녘 네팔 땅을 밟았습니다. 다와 씨가 버터차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카트만두를 거쳐 다람살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창파 한 마리와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야크 200마리 중 199마리를 두고 왔어요. 집도, 초원도, 사원도 전부요. 할아버지가 끌고 온 창파 한 마리. 그게 고향 티베트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증거마저 팔아야 할 날이 올 줄은 로상 노인도 몰랐습니다. 다람살라에 도착한 뒤 5년이 흘렀습니다. 쉬운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로상 씨는 창파에게서 태어난 새끼 야크 몇 마리를 키우며 근근히 버텼고 아버지 다와 씨는 다람살라 시장통에서 노점을 했습니다. 어머니 빼마 양첸 씨는 티베트 전통 직물을 짜서 관광객에게 팔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텐지는 난민촌 학교에 다녔어요. 티베트어와 영어를 배웠고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난민촌 학교 졸업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정식 취업이 어려웠고 네팔로 돌아가 봐야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티베트로 돌아가는 건 물론 불가능했고요.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청년 하나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체링이라는 27살 청년이었어요. 한국에서 3년간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작은 집을 지어드렸고 동생 둘의 학비를 다 댔어요. 남은 돈으로 다람살라 시장에 가게까지 열었습니다.
난민촌이 술렁였어요. 채링이가 한국에서 3년 만에 저걸 다 했대. 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다면서. 텐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텐진이 15살이었어요. 채링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갔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채링이 말했습니다. EPS 토픽이라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해.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와. 비행기 값도 회사가 내주고 숙소도 제공돼. 어려워요. 한국어를 아주 잘해야 해. 듣기, 읽기, 쓰기 전부. 나는 2년 걸렸어. 그날 저녁, 텐지는 가족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가족을 살릴게요. 동생들 미래도 제가 책임질게요. 15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와 씨는 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이 가족에게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다람살라 한국어 학원 한 달 학비가 아버지 월수입의 절반이었고 교재 한 세트가 새끼 야크 한 마리 값이었어요. 텐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촌에 무료 한국어 교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페마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흙벽 교실, 칠판 하나, 의자도 부족해서 바닥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페마 선생의 수업은 달랐습니다. 발음 하나하나를 교정해주고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짚어주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질문하는 학생을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텐지는 수업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수업이 끝나면 가장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페마 선생이 텐진을 따로 불렀어요. 텐진, 너는 다른 학생들과 달라. 귀가 좋고 집중력이 대단해. 내가 따로 가르쳐 줄 테니 EPS 토픽을 준비해보지 않을래? 저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매일 와야 해. 하루도 빠지면 안 돼. 그날부터 텐진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가족의 야크를 돌보고 오전에 난민촌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 페마 선생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밤에 촛불 아래서 단어를 외웠어요.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페마 선생이 건네준 낡은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반복 재생하며 발음을 따라했어요. 한국 뉴스를 듣고 받아쓰기를 했고 혼자서 한국어 일기를 썼습니다. 페마 선생이 빨간 펜으로 교정해 주면 같은 문장을 20번씩 다시 썼어요. 하지만 독학과 무료 교실만으로는 시험을 통과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원 교육이 필요했어요. 시험 유형에 맞는 집중 훈련, 모의고사 반복, 듣기 실전 연습. 페마 선생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텐진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시험에 붙으려면 학원을 다녀야 해.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그런 건 학원에서만 할 수 있어. 돈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텐진이 20살이 되던 해 로사르 축제였습니다. 티베트 새해. 온 가족이 모이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에요. 난민촌 가족의 작은 방에 3대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로상 씨, 아버지 다와 씨와 어머니 빼마 양첸 씨, 텐진, 동생 소남과 카르마, 이웃 티베트 가족 두세 집도 함께 했어요. 버터차를 마시고 티베트 빵 카프세를 나눠 먹던 중 할아버지 로상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70대의 노인이 가족 전원을 둘러보았어요. 텐진아, 할아버지가 텐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한국어로 이 가족을 구할 수 있겠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텐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로상 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창파를 팔겠다. 숨이 멈췄습니다. 온 가족이여. 창파는 단순한 야크가 아니었습니다. 히말라야를 넘을 때 유일하게 끌고 온 것. 고향 티베트의 마지막 증거. 눈보라 속에서 가족의 길을 찾아준 존재. 할아버지가 3대에 걸쳐 기르고 사막 같은 고원을 건너고 국경을 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창파를 팔면 우리에게 티베트의 증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창파는 가문의 역사였으니까요. 해발 5,000m 고원에서 3대째 이어온 종축. 그 혈통의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창파의 등에 올라타면 아직도 티베트 고원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할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하지만 로상 씨는 단호했습니다. 야크는 과거의 증거이고 텐지는 미래의 증거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중국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사원을 부수고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텐진이 한국어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다시 존재할 수 있어. 창파 한 마리보다 그게 더 값지다. 텐진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창파보다 더 좋은 야크 10마리를 사드릴게요. 하지만 창파와 새끼 야크들을 다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다람살라 최고의 한국어 학원 1년 학비와 기숙사비와 교재비를 합치면 창파 값을 훨씬 넘었어요. 가족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빼마 양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청록석 머리 장식을 팔겠어요. 그 청록석 장식, 히말라야를 넘을 때 옷단에 꿰매서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티베트 전통 공예로 만든 어머니에게서 딸로 대대로 내려온 장식이었어요. 빼마 양첸 씨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생 소남이 말했습니다. 17살이었어요. 누나, 내가 사원 수학을 포기할게. 누나가 성공하면 그때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소남은 승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다람살라 사원에서 수학할 기회를 어렵게 얻었는데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였어요. 막내 카르마도 자기 전통 악기 다면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티베트 류트라고 불리는 악기인데 카르마가 유일하게 아끼던 물건이었어요. 14살 아이가 아끼던 악기를 내놓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 미래까지 포기할 순 없어. 텐진이 말렸지만 가족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나섰어요. 옆집 대기 아주머니가 수제 티베트 카펫 2장을 가져왔고 마을 장로가 카트만두까지 짐을 실어다 줄 트럭을 빌려줬습니다. 텐진의 수업을 봐온 다른 가정에서도 조금씩 보탰어요. 이렇게 모두의 힘을 합쳐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난민촌 전체가 텐진 하나의 미래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다람살라 학원으로 떠나는 날, 텐진은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창파의 검은 털을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3대를 함께한 야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노인의 등이 아침 햇살에 비쳤습니다. 로상 씨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로상 씨가 텐진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창파의 털을 엮어 만든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부적이다. 창파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티베트의 딸이다. 그 자부심을 절대 잃지 마라. 텐진은 그 주머니를 목에 걸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가족들이 배웅하러 나왔어요. 어머니가 텐진을 꼭 안았습니다. 동생 소남이 눈을 비비며 고개를 돌렸고 카르마는 누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텐진이 짐을 들고 골목을 걸어갈 때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창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에 무게를 안고 텐진은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도착한 텐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다람살라 한국어 학원. 세종학당과 연계된 이 지역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25명. 그중 절반 가까이가 텐진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인도 대도시 출신 사업가의 자녀, 네팔 카트만두 부유층 집안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국어 과외를 받았고 방학마다 서울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었죠. 특히 리이라는 학생이 텐진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한족 출신으로 아버지가 카트만두에서 무역 사업을 하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미 한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픽 고득점을 노리고 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난민촌에서 올라온 애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학비는 누가 냈어? 야크 팔아서. 리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텐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루에 300개씩. 점심시간엔 도서관에서 한국 뉴스를 들었고 저녁엔 한국 드라마로 회화를 연습했어요. 잠들기 전엔 일기를 한글로 썼습니다. 페마 선생이 보내준 교정 노트를 매일 밤 꺼내 복습했어요. 한 달, 2달, 석 달. 손가락에 펜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닳아서 글씨가 흐릿해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 옆에 창파가 있어야 할 빈자리가 보였거든요. 그 빈자리가 텐진을 매일 새벽 4시에 깨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15년간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텐진 같은 학생은 처음입니다. 6개월 후 중간 평가. 텐진은 전체 1등이었습니다. 리이를 포함한 부유층 학생들을 전부 제쳤어요. 하지만 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직무를 짜는 일을 하루 14시간씩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거죠. 야크를 팔아버린 후 가족 수입이 급감했고 아버지 혼자 시장 노점으로는 생활이 안 됐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까? 텐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절대 안 돼. 네가 포기하면 우리가 치른 희생이 다 헛되잖아. 창파를 판 게 헛되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해. 텐진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엔 난민촌 빵집에서 빵을 날랐고 주말엔 다람살라 관광객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번 돈은 전부 집으로 보냈어요. 공부와 노동을 병행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은 3시간으로 줄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하지만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어요. 매일 밤 목에 걸린 창파에 털 부적을 만지며 되뇌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건 나 혼자만의 무게가 아니야.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EPS 토픽 시험을 볼 때가 왔어요. 응시료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에 붙어야 했어요. 제 시험 볼 돈이 없었거든요. 시험 전날 밤, 텐지는 창파에 털 부적을 꺼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을 주세요. 시험 당일 새벽 3시, 텐지는 이미 카트만두 시험장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긴 줄이 서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티베트, 네팔, 부탄 청년들이 칼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몇 시부터 왔어요? 뒤에 선 소녀가 물었어요. 어젯밤 11시부터요. 앞에 선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텐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만 절박한 게 아니었던 거죠. 줄을 서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트럭을 팔아 학원비를 마련했고, 누군가는 3년째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전부 한국어 공부에 쏟아부었다고 했죠. 우리는 전사들이에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싸우는 현대판 전사들이죠. 중국이 우리한테서 빼앗은 미래를 한국어로 되찾는 거예요. 오전 8시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자 모두 경악했어요. 난방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카트만두 겨울 아침. 시험장 안이 밖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감독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죠. 장갑 끼고 봐도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이어폰도 꽁꽁 얼어서 소리가 끊겼습니다. 옆자리 수험생이 10분 만에 포기하고 나갔어요. 이건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하지만 텐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전 재산을 팔았어. 할아버지가 창파를 포기했어. 어머니가 쓰러지면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장문 시간. 주제는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텐지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썼어요. 저는 티베트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히말라야를 넘은 것처럼 저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길을 열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텐진의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시험장을 나오자 리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붙을 리 없어. 난 이미 한국에 삼촌이 있거든. 루트가 달라. 텐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요. 한 달 후, 결과 발표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텐진, 축하해. 네가 전체 최고 득점이야. 정말이요? 제가요? 거의 만점이야. 카트만두 시험장 전체에서 1등. 텐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곧바로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온 가족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민촌에서 축하 잔치가 열렸고 소식을 들은 리이가 며칠 뒤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너는 정말 대단해. 텐진은 곧바로 페마 선생에게 달려갔어요. 흙벽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페마 선생이 칠판을 닫고 있었습니다. 텐진이 결과를 말하자 페마 선생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가 해냈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페마 선생이 텐진의 양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열어보렴. 그 전에 열면 안 돼. 이게 뭔데요? 네가 한국에서 가장 힘들 때 읽을 편지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울던 밤을 네가 이제 안산에서 울게 될 거야. 하지만 견뎌. 반드시 견뎌. 독일. 그 단어가 귓가에 걸렸습니다. 티베트 사람이 왜 독일을 말하지? 하지만 축하 분위기에 묻혀 그 순간에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출국 전날 할아버지가 텐진을 불렀습니다. 한국에 가면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외롭고 차별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티베트의 딸이다. 히말라야를 넘어온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자부심을 절대 잃지 마라. 공항에서 어머니는 텐진을 꼭 안았어요.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동생 소남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곧 한국어 배울게. 기다려. 누나. 카트만두에서 인천까지 비행시간 7시간. 텐진은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구름 위의 햇살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목에 걸린 창파에 털 부적을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페마 선생의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고요.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 텐진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텐진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 천장, 움직이는 보도, 수백 개의 안내 표지판,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람살라 난민촌의 흙길과 양철 지붕을 생각하면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는데 텐진은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게 신기해서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안내문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공항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였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따뜻한 눈매의 여성이었어요. 네팔에서요. 안산으로 가야 하는데요. 어머, 혼자 왔어요? 씩씩하네. 우리 아들도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버스 타는 곳 알려줄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스쳤습니다. 차갑지는 않구나. 이 나라가. 하지만 안산공단에 도착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색 공장 건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매캐한 공기, 지친 표정으로 걷는 노동자들. 인천공항에 반짝이던 유리 천장과는 딴판이었어요.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안내한 곳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4명. 룸메이트는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이었어요. 한국어 할 줄 알아? 네팔에서 온 린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우와, 대단하다. 우리는 한국어 몰라서 고생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끓여주던 투크파 국수, 아버지의 버터차, 동생들 웃음소리, 창파의 털 부적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 온 걸까? 주머니 안에 페마 선생의 편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열어보라고 했었죠. 하지만 가장 힘들 때 읽으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열면 앞으로가 너무 막막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첫 출근. 텐진에게 배정된 건 안산의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배 팀장이 맞았어요. 텐진 씨, 어디서 왔다고? 네팔에서요. 네팔, 거기가 어딘데? 퉁명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작업장은 거대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백 명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텐진에게 맡겨진 건 휴대폰 부품 검수. 하루 10시간 같은 자세로 서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죠. 1시간 만에 목이 아팠고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부었습니다. 점심때는 온몸이 쑤셨어요.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나라별로 따로 앉았어요. 아무도 텐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받았는데 한 숟갈 먹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 매워서이기도 했고 너무 외로워서이기도 했습니다. 왜 울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비웃었어요. 김치도 못 먹으면서 한국 왜 왔어? 텐진은 남은 밥을 억지로 삼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울지 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오후에 실수를 했습니다. 부품을 잘못 분류한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라인 반장이 소리쳤어요. 이거 다시 전부 분류해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래서 외국인이랑 일하기 싫다니까. 퇴근 후 기숙사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첫날. 모든 게 낯설고 무섭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 내가 짊어진 무게가 너무 크다. 전 재산의 무게, 창파의 무게, 할아버지의 무게, 가족의 희망의 무게. 내일은 더 잘할 거다. 반드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페마 선생의 편지 봉투를 꺼내 만졌어요. 열어볼까?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조금 더 버텨보자. 봉투를 다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특히 사투리와 현장 용어를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불량률도 줄었어요. 배 팀장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텐진 씨, 일 잘하네.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낫네. 하지만 그 작은 인정도 잠시. 6개월째 되던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또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텐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보냈습니다. 수술비의 절반밖에 안 됐죠. 회사에 선불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절망적인 순간 뜻밖의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기숙사 린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나도 가족 때문에 여기 왔어. 마음 알아. 천천히 갚아. 캄보디아의 소피아, 필리핀의 조이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모두 같은 처지였어요. 가족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텐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한국인 동료들과의 벽은 여전했습니다. 점심은 늘 혼자.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말 한계에 다다른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또 혼나고 기숙사에 돌아오니 고향에서 온 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텐진아,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픈 건지. 텐진은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개 밑에서 페마 선생의 편지 봉투가 손에 닿았어요. 지금이야. 지금이 가장 힘든 때야.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페마 선생의 둥글고 단정한 글씨,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텐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많이 울고 있겠구나. 나도 네가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울었단다.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말이 안 통하고 무시당하고 밤마다 고향이 그리웠어.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울었고 환자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울었어. 하지만 견뎠어. 너도 견딜 수 있어. 네가 울 때마다 이 편지를 읽으렴. 그리고 기억해. 울어도 괜찮아. 울면서도 걸을 수 있으면 그게 용기야. 텐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쓴다. 티베트 이름 뒤에 숨어 있다. 페마 선생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이 순간 거의 확신했어요. 하지만 왜 한국 사람이 티베트 이름을 쓰며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 왜 본명을 숨기는 걸까? 그 답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 텐진에게 필요했던 건 답이 아니라 힘이었어요. 페마 선생의 편지가 그 힘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목에는 창파의 털 부적, 지갑에는 페마 선생의 편지. 2개의 부적을 가진 텐진은 다음 날 아침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텐진의 한국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난 건 뜻밖에도 사찰이었습니다. 안산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동료린이 알려줬어요. 텐진, 너 불교도잖아. 안산 근처에 절이 있대. 거기서 템플스테이라는 걸 하는데 외국인도 갈 수 있다더라. 토요일 아침, 텐진은 버스를 타고 그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난민촌의 사원이 그리웠거든요. 버터등 냄새, 승려들의 낮은 독경 소리, 마니차를 돌리며 기도하던 아침. 한국 사찰은 티베트 사원과는 분위기가 달랐지만 향냄새와 고요함은 비슷했어요. 대웅전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혼자 오셨어요? 눈을 뜨니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편한 차림에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네, 안산에서 일하는데 절이 그리워서 왔어요. 절이 그립다니, 불교 신자세요? 네, 티베트에서 왔어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티베트요? 혹시 다람살라에서 오셨어요? 텐지는 조금 경계했어요. 6개월간 한국인 상사에게 좋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윤정아라고 합니다. 안산 쪽 전자부품 회사 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불교 역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특히 구법승 쪽이요. 혹시 해초라는 이름 아세요? 텐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초요? 왕호천 축국전을 쓴 신라 승려. 이번에는 윤 과장이 놀랐어요. 그걸 아세요? 그럼요. 해초는 인도로 가는 길에 티베트를 경유했어요. 왕호천 축국전의 토번. 그러니까 티베트를 지나간 기록이 남아있죠. 8세기 이야기예요. 그때 이미 한국 승려가 티베트 땅을 밟은 거잖아요. 윤 과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해초가 기록한 토번이 정확히 어디인지, 어떤 경로로 갔는지 한국에서는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저희 다람살라 사원에 그 시대 교류 기록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와 한국 불교는 생각보다 연결고리가 많아요. 고려시대 팔만대장경과 티베트 대장경이 같은 산스크리트어 원본에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번역 방식은 달라도 뿌리가 같은 거죠. 두 사람은 대웅전 마루에 앉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텐진이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거였어요. 공장에서는 이거 해, 저거 해밖에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텐진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실향민이에요. 윤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경도 분이셨는데 전쟁통에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고향 땅을 한 번도 못 밟으시고 돌아가셨죠. 저도 고향을 잃은 가족 출신이에요. 텐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고향을 잃은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윤 과장이 웃었습니다. 어쩌면 1300년 전에 해초가 걸었던 그 길 어딘가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미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윤 과장은 텐진의 멘토가 됐습니다. 텐진 씨, 한국 회사 문화를 알려드릴게요. 빨리빨리가 핵심이고 선후배 관계가 중요해요. 커피 심부름 같은 건 신입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예외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아요. 텐진은 조언대로 했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서 작업장을 청소했고 커피 심부름을 자청했어요. 무시하던 동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텐진은 역시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윤 과장이 나섰습니다. 텐진 씨도 우리 회사 식구잖아요. 같이 가죠. 삼겹살집에서 난생 처음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고 독했지만 함께 한다는 게 기뻤어요. 텐진 씨, 노래 한 곡 해봐요. 배 팀장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텐진은 티베트 민요를 불렀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바람과 야크떼가 풀을 뜯는 초원의 소리를 담은 노래였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 언젠가 돌아가겠다고 맹세하는 노래.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와, 진짜 좋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가사는 모르겠는데 뭔가 가슴이 먹먹해. 윤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의 노래래요. 언젠가 꼭 돌아가겠다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배 팀장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텐진 씨. 그동안 차갑게 대했네. 나도 강원도 산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고생했거든.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고 고향 그리운 마음은 나도 알아. 그날 밤 텐진은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윤정아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주말에는 함께 박물관에 가서 실크로드 전시를 받고 가끔은 윤 과장 가족과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 언니가 티베트에서 온 언니야? 윤 과장의 딸 수연이가 물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먼 나라에서 혼자 왔대. 우와, 언니, 티베트 말 가르쳐줘요. 텐진은 아이에게 간단한 티베트어를 가르쳐줬고 수연이는 금세 따라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윤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텐진 씨, 야간 대학 다녀보는 게 어때요? 경영학이나 무역학, 외국인 근로자 장학금 제도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텐진의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윤 과장의 도움으로 서류를 준비했고 안산소재대학교 야간 경영학과에 지원해서 50%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텐진이 대학에 다닌다는 소식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라니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사네. 2년째 되던 해 토픽 6급에 합격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선 매우 어려운 급수였어요.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사장님이 직접 텐진을 불렀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네. 우리 회사 남아시아 사업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단순 노동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텐진이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긴급 주문이 들어와 야근을 했습니다. 공장에 텐진과 윤 과장 둘만 남아 있었어요. 배고프죠? 라면이라도 끓입시다. 휴게실에서 윤 과장이 라면을 끓였어요. 김치와 계란을 넣는 한국식으로. 텐진 씨, 티베트에서는 라면에 뭐 넣어 먹어요? 저희는 야크 건조육을 넣어요. 시아캄이라고. 겨울에 소금 쳐서 말린 건데 씹을수록 고소해요. 오, 그거 혹시 있어요? 텐진이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거였어요. 고향 생각날 때 먹으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라면에 샤캄을 넣었습니다. 한 입 먹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윤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야크 육수 맛이 나요. 진하고 깊은 맛. 완전히 새로운데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 맛이에요. 텐진도 놀랐어요. 한국 라면의 매운맛과 티베트 야크 건조육의 깊은 풍미가 이렇게 어울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가난했어요. 윤 과장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실향민이셔서 아무것도 없었죠.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라면 살 돈도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 네팔에서는 비싼 수입품이거든요. 한국 오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이지만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삶의 무게는 같았어요. 이거 사업 아이템 되지 않아요? 윤 과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국 티베트 퓨전 라면, 시아캄 라면, 티베트식 야크 만두, 투크파 비빔면. 텐진도 신이 났어요. 티베트 전통 유제품 추라랑 한국 떡을 섞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주말마다 퓨전 요리를 실험했고 동료들에게 맛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배 팀장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안산 다문화거리 축제에 참가하게 됐어요. 텐진의 티베트 한국 퓨전 푸드라는 부스를 열었죠. 첫날 준비한 100인분이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음식으로 국경을 넘는 거네요. 축제 조직위원장이 감탄했어요.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고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캄 라면 레시피를 사고 싶습니다. 야근하며 끓여 먹던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큰 기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계약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과장님 덕분이에요. 텐진이 감사 인사를 하자 윤 과장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텐진 씨가 가진 문화와 제가 가진 문화가 만났을 뿐이에요. 1300년 전에 해초가 티베트를 지나간 것처럼 지금은 텐진 씨가 한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문화 아닐까요? 위기가 올 때마다 페마 선생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람살라에서 새 편지가 도착했어요. 페마 선생이 보낸 거였습니다. 텐진아, 내가 독일에서 첫 환자를 돌보던 날을 기억한다. 독일어를 잘 못해서 의사 지시를 놓쳤어. 환자 가족이 소리쳤지. 너 같은 애한테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없다고.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울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병동에 들어갔어. 말이 안 통해도 손을 잡으면 통했거든. 너도 그럴 거야. 텐지는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페마 선생은 확실히 한국 사람이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그런데 왜 티베트에 있는 걸까? 왜 한국 이름을 버리고 페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페마 선생이 보내는 편지 한 통 한 통이 텐진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텐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힘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걸. 텐진은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산 원곡동, 일명 다문화 거리. 이곳에 티베트 출신 이주민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텐진처럼 꿈을 안고 왔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에 막혀 고통받고 있었죠. 텐진은 주말마다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식당 한쪽 구석에서 5명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 2달 만에 50명이 넘었어요. 안산시 다문화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센터장이 반겼습니다. 텐진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정식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수강생 중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어요. 바사는 다람살라에서 영어 교사를 했던 엘리트였지만 한국에선 공장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매일 한숨을 쉬었죠. 텐진이 특별 과외를 해줬고 6개월 후 그는 한국 여행사의 티베트 문화 가이드가 됐어요. 텐진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바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살 데키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소녀였어요. 전 바보인가 봐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처음엔 한국 사람이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김치찌개 먹다가 울기도 했고. 그런데 봐. 지금은 대학도 다니잖아. 텐진의 격려로 데키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텐진의 한국어 교실은 희망 교실이라 불리게 됐어요. 어느 날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왔습니다. 텐진 씨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텐진은 망설였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진짜 감동이죠. 석 달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새벽 공장 출근, 저녁 대학 수업, 주말 한국어 교실, 텐진의 일상 전부를 카메라가 따라다녔어요.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텐진의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한국어 교실 학생들에게 인사한 거예요. 화면 속 빼마 양첸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딸이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고향,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기 어머니가 겹쳐 보였던 거죠. 다큐멘터리 제목은 히말라야를 넘은 한국어였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텐진 씨 보고 반성했다. 나는 뭐하고 사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방송 이후 안산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텐진 씨가 안산의 자랑입니다. 시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텐진의 작은 교실은 안산 티베트 교육센터로 발전했습니다. 개소식 날 1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모였어요. 텐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거리에서 길을 잃고 울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희 2번째 고향이 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다. 페마 선생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람살라에서 답장이 왔어요. 텐진아,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가 바랐던 일이란다. 한 사람이 배우면 10사람이 일어서, 10사람이 일어서면 마을이 바뀌어. 너는 지금 마을을 바꾸고 있어. 편지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이야기를 해줄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페마 선생의 이야기. 텐진은 그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텐진에게 먼저 찾아온 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생활도 여러 해가 흐른 어느 봄이었어요. 동생 소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엄마가. 누나, 엄마가 쓰러지셨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텐진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비행기표 바로 예약할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비자 갱신 시기와 겹쳤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난민 여행 서류는 일반 여권과 달라서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윤 과장이 회사에 알렸어요. 놀랍게도 사장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텐진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제가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특별 재입국 허가가 났어요. 회사는 왕복 항공료까지 지원했습니다. 텐진 씨, 어머니 곁에 계세요.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와의 기억이 쏟아졌어요. 떠나던 날 어머니가 했던 말.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토픽 시험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울던 어머니 목소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을 때 우리 딸이 텔레비전에 나왔대. 하고 난민촌 온 동네에 자랑하셨다는 이야기. 영상통화로 한국어 교실 학생들에게 인사하던 날.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던 어머니.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텐진은 창파에 털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카트만두 공항에 소남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생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붉었습니다. 누나,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카트만두에서 다람살라까지 차로 꼬박 하루. 텐진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창파에 털 부적을 쥐고 지갑 안에 페마 선생 편지를 만지작거렸어요. 난민촌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텐진을 보자 모두 길을 열어뒀어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페마 양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텐진을 알아봤어요.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보고 싶었어. 텐진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네가 한국에서 보낸 첫 편지야. 매일 읽었어. 외울 정도로. 텐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쓴 편지였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높은 건물, 빠른 지하철, 그리고 김치라는 매운 음식. 너무 매워서 울었어요. 모든 게 낯설지만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꼭 성공할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사흘 동안 텐진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김치야? 어머니가 맛보며 웃었어요. 네가 처음에 울었다던 그 매운 음식이구나. 맛있네.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텐진 덕분에 우리 아들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네가 길을 열어줬잖아.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딸이 이 마을의 희망이 됐구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텐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가도 슬퍼하지 마. 네가 잘 사는 게 엄마의 천국이야.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 청록석 팔찌가 있었어요. 텐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히말라야를 넘을 때 어머니가 옷단에 꿰매서 숨겨온 그 청록석이었어요.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혼수품. 창파를 팔기로 한 날, 어머니가 함께 내놓았던 바로 그 청록석으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이거 학비로 판 거 아니었어요. 반만 팔았어. 나머지 반으로 팔찌를 만들었지. 언젠가 너한테 주려고. 어머니의 손이 텐진의 손목 위에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준 거야. 이제 네 거다. 언젠가 네 딸에게 물려주렴. 텐진은 대답을 못했어요. 울음이 터져나왔거든요. 그 팔찌를 만지는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히말라야를 넘던 밤, 이 청록석을 옷단에 꿰매던 손가락이었어요. 직무를 짜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손가락이었고, 딸의 학비를 위해 혼수품을 팔면서도 반쪽은 숨겨뒀던 손가락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텐진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텐진이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난민촌에 우물을 판 것을, 아이들 학비를 대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가 조사를 읽었어요. 당신의 딸이 우리 난민촌을 바꿨습니다. 텐진은 티베트와 한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엄마가 꿈꾸던 것, 제가 이룰게요. 손목의 청록석 팔찌를 쳐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파란 돌이 빛났어요. 목에는 할아버지의 창파 털 부적, 손목에는 어머니의 청록석 팔찌, 두 세대의 무게를 안고 텐진은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카트만두 공항 출국장에서 소남이 말했어요. 누나, 나도 준비하고 있어. 곧 한국에서 만나자. 텐진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히말라야 봉우리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산이었습니다. 텐진은 창문에 손을 대고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텐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페마 선생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뒤 텐진은 더 거세게 달렸습니다. 슬픔을 일로 바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텐진을 회사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텐진 씨, 힘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윤 과장이 위로했어요.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한국 제품 전시장을 여는 일이었어요. 텐진 씨가 총책임자예요. 남아시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텐진은 한국과 네팔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양국 관계자를 만나고 현지 업체와 협상하고 통역과 번역을 도맡았습니다. 수개월 후 카트만두 중심가에 한국 남아시아 무역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에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센터는 텐진 씨 같은 인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축사에서 말했어요. 센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수십 곳이 입점했고 남아시아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어요. 텐진의 역할은 단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는 가게였어요. 텐진 씨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티베트 문화는 물론이고 네팔 비즈니스 관행을 전혀 몰랐거든요. 한국 업체 대표가 고마워했어요. 성과를 인정받아 텐진은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남아시아 사업 담당으로 더 큰 무대에서 일할 기회였습니다. 텐진은 고민했어요. 윤 과장과 회사를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윤 과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텐진 씨, 가세요. 더 큰 무대가 필요한 때예요. 새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는 네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었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사업이었어요. 텐진은 완벽한 조율자였습니다. 현지 주민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인허가를 이끌어냈어요.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최고급 야크 10마리를 사들인 겁니다. 할아버지 로상 씨는 야크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야크의 검은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창파를 판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구나. 넌 야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가져다 줬어. 동생 소남은 서울의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텐진이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누나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야. 소남이 말했어요. 막내 카르마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곧 갈 거야. 우리 삼남매가 티베트와 한국을 잇는 거지.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낙 구리 광산에 오랜 세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요. 채굴은 계속 지연됐어요. 현지 부족의 반발, 치안 불안, 문화적 무리에 돈만 쏟아붓고 신뢰는 얻지 못한 거죠. 파키스탄에는 1대1로 수백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주재 중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됐어요. 중국이 지은 도로 위에서 중국인이 공격받는 아이러니. 스리랑카에 항구를 지어줬더니 빚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가 항구를 99년간 넘겨야 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빚에 덫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 나라들의 수조 원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전하고 일자리를 줬어요. 텐진 같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텐진 한 명의 성공 이후 티베트 커뮤니티에서 수백 명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돈으로 산 충성이 아니라 기회로 얻은 신뢰였어요. 중국이 14억 인구와 수조 달러로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텐진이라는 한 사람의 기회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페마 선생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편지는 달랐어요. 이전 편지들과 달리 두꺼웠고 봉투 겉면에 이제 말할 때가 됐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텐진은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텐진아, 이 편지를 쓰는데 오래 걸렸단다. 수년간 내가 누구인지 숨겨온 게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이제 말할게. 내 본명은 김순덕이야. 한국 사람이란다. 1970년대에 간호사로 독일에 갔어. 파독 간호사라고 혹시 들어봤니? 한국이 아직 가난하던 시절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 독일로 떠난 젊은 여자들이 있었어. 나도 그중 하나였지. 22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병원에 도착했어. 독일어를 몰랐어. 환자가 아프다고 울어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의사 지시를 놓쳐서 혼나고 독일 간호사들이 나를 무시했어. 아시아에서 온 가난한 나라, 여자라고. 밤마다 병원 옥상에서 울었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내 월급이 가족의 생계였으니까. 동생들 학비였으니까. 너랑 같았어, 텐진아. 나도 가족의 전 재산을 짊어지고 낯선 나라에 서 있었던 거야. 30년을 독일에서 살았어. 간호사에서 수간호사가 됐고 병원장 표창도 받았어. 독일어가 유창해졌고 독일 시민권도 얻었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늘 비어 있었어. 은퇴하고 세계 여행을 다녔어. 인도에 갔을 때 다람살라를 지나게 됐지. 거기서 티베트 난민들을 처음 만났어. 순간 내 20대가 겹쳐 보였단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온 사람들. 내가 50년 전에 겪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었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 여행을 멈추고 다람살라에 남았어.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교실 하나 빌려서 사비로. 왜 한국 이름을 안 썼냐고. 도와주는 한국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옆에 있는 선생님이고 싶었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나는 고마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 그냥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독일에서 가장 외로웠을 때 누군가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했거든. 그걸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페마라는 이름을 썼어. 티베트어로 연꽃이라는 뜻이야.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꽃. 이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거든. 텐진아, 네가 내 교실에 처음 왔던 날을 기억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반짝이던 15살 소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는 다르다. 이 아이는 해낼 수 있다. 네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아. 내가 독일에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눈물이 50년을 돌아서 히말라야 산자락에 도착한 거야. 그리고 네 눈물과 만난 거야. 텐진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독일로 떠난 한국 간호사의 눈물. 히말라야를 넘은 티베트 소녀의 눈물. 5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눈물이 다람살라의 흙벽 교실에서 만난 거였어요. 텐진은 곧바로 다람살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응.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네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이제 넌 혼자 서 있잖아.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페마 선생, 아니 김순덕 선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너는 어차피 해냈을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 겸손이 텐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전 재산을 정리하고 히말라야 산자락에 와서 본명을 버리고 수년째 사비로 교실을 열면서 그 모든 걸 하고서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이것이 중국 네티즌들이 침묵한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은 사원을 부수고 아이를 빼앗고 언어를 지웠습니다. 수조 달러를 퍼부어 충성을 사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김순덕이라는 한 여성이 이름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서 텐진이 일어섰고 텐진을 따라 수백 명이 일어섰어요.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마르면 끝납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준 사람의 온기는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텐진은 세계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UN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텐진에게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이주 노동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텐진은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창파의 털 부적, 손목에는 어머니의 청록석 팔찌,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는 페마 선생의 편지. 3개의 부적을 가진 여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중국이 가둔 침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중국은 우리 사원을 부수고 우리 말을 지우고 우리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6천 개의 사원이 무너졌고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몸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만들었고 그 침묵을 복종이라 불렀습니다. 텐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취업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청중석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히말라야를 넘어 도착한 난민촌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3대째 이 길은 야크 종축을 팔았습니다. 히말라야를 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고향의 마지막 증거를요. 어머니는 대대로 내려온 청록석 콘수품을 팔았습니다. 동생은 승려가 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텐진이 손목에 청록석 팔찌를 만졌어요. 그 희생 위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에 갔고 공장에서 일하며 울었고 김치가 매워서 울었고 외로워서 울었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텐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티베트 이름을 쓰고 티베트 옷을 입고 수년째 난민촌에서 사비로 한국어를 가르치던 분. 아무도 그분의 본명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면서 우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그분의 본명은 김순덕. 1970년대에 독일로 떠난 한국 간호사였습니다. 회장이 고요해졌습니다. 22살의 말도 안 통하는 독일 병원에서 울었던 한국 여자가 은퇴 후 히말라야 산자락에 와서 이름을 버리고 난민들 옆에 앉아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왜 한국 이름을 안 쓰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텐진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한국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선생님이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올 뻔했지만 텐진이 이어서 말했기에 모두 숨을 참았습니다. 1970년대 독일에서 흘린 한국 간호사의 눈물과 히말라야를 넘은 티베트 소녀의 눈물이 만났습니다. 5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건너서요. 그 눈물이 만난 곳은 다람살라의 흙벽 교실이었습니다. 텐진이 똑바로 앞을 바라봤어요. 중국은 돈으로 충성을 샀습니다. 수조 달러를 퍼부어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광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 위에서 자국민이 공격받고 그 항구는 빚에 덧치됐고 그 광산에서는 구리를 제대로 캐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돈을 퍼붓지 않았어요. 대신 언어를 나눠줬습니다.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김순덕 선생님처럼 이름 없이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마르면 끝납니다. 하지만 기회로 얻은 신뢰는 영원합니다. 텐진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부리는 크게 소리칩니다. 사원을 부수고 아이를 빼앗고 언어를 지우면서. 하지만 정의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정의는 조용히 걸어서 끝까지 도착합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늦을 뿐 지지 않습니다. 청중석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텐진 씨,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역시 한국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텐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100번이라도 다시 선택할 겁니다. 한국어는 제 운명을 바꾼 언어니까요. 그리고 한국어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히말라야를 넘은 수백 명의 티베트 청년들의 목소리이고 독일 병원 옥상에서 울던 22살 한국 간호사의 눈물이고 이 세상 모든 고향 잃은 사람들이 다시 존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람살라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자락 난민촌의 흙벽 교실에서 티베트 소녀들이 한글을 따라 쓰고 있어요. 중국어 교재 위에 쌓인 먼지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실 칠판 앞에는 여전히 은발의 여성이 서 있습니다. 티베트 이름을 쓰고 티베트 옷을 입은 채. 본명은 김순덕. 1970년대에 독일로 떠난 한국 간호사. 50년 전 자신이 흘린 눈물을 지금 히말라야에서 닦아주고 있는 사람.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BBC 기자 제임스 캠벨의 취재를 통해 히말라야를 넘은 소녀, 텐진 돌마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원 6,000곳 파괴, 아동분리 기숙학교 100만 명, 분신 한거 160명.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민족이 선택한 언어가 한국어였습니다. 텐진의 할아버지는 히말라야를 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크 종축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옷단에 꿰매 숨겨온 유일한 혼수품을 팔았어요. 동생은 승려의 꿈을 내려놓았고
막내는 유일하게 아끼던 악기를 내놓았습니다. 난민촌 전체가 소녀 하나의 미래에 전 재산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가르친 건 50년 전 독일로 떠난 한국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대가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 김순덕 선생이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도와주는 한국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선생님이고 싶었어요. 중국은 수조 달러를 퍼부어 충성을 샀습니다. 한국은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무너지고 옆에 앉아준 온기는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이름 없이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정의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